1960년 중동 산유국 중심으로 해서 오페크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네. 이 오페크가 당시에 갑자기 원유 가격을 4배 인상을 합니다. 어디서 그 세계 경제는 혼란을 겪기 시작을 했죠.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동 산유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석유 개발을 하려는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동북아에서는 1968년 그리고 미국 해군에서 제공한 약 850톤급의 조사선을 통해서 동중국해 전체에 대한 탐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머리라는 미국 학자를 필두로 대만, 일본, 한국 학자가 이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저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조사 비행 계획이 드디어 착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남방해역의 대륙북 밑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짙다고 알려져 왔는데 그 실제 상황을 밝히려는 것이 이번 탐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1969년도 발표가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매장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대만과 일본 사이 정도로? 어디야? 아까 거기 아니 그거 칠광구 그쪽인데. 한국에서 약간 남쪽 어디 아닌가요, 저기면?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자원 탐사가 아니라 지질 구조에 대한 탐사였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뛰어난 장비와 조사선을 통해서 비교를 한다면 자원 평가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약간 우주 같은 거 같은데 여기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굉장히 막 그런 다들 느낌. 흥분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모양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여기 조금 있을 수 있다. 아직 모르지만.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긴 하네.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요? 당시에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들을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지금처럼 광구가 설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너도 나도 광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거 정답. 서울 지하철 오선도. 저 빨간색 일본도 저 아래까지 가. 일본 너무하네. 거의 타이완 앞에까지 갔어요. 일본까지 갔다. 아, 난리 났네. 네, 보시면 지하철 노선도만큼이나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국이 이 광구를 설정할 때는 대략적으로 일단 선점하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국과 대만, 일본이 경쟁적으로 광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총 17개의 광구 중에 13개가 서로 겹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시가 됐군요. 이때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 대륙 연안에서부터 광구가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표시가 됐군요. 좀 딱 보니까 출광구가 좀 세 나라가 가장 겹치는 저기가 맞아, 알짜. 네, 정확히 그 알바끼네. 세 개가 다 겹쳤잖아요. 근데 각 나라가 아무리 마음대로 걷다 그래도 뭔가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뭐 논리적으로라도 뭐라고 할 테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 뭐 기준으로. 맞습니다. 각국이 광구를 설정할 때 내세운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크게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네. 대륙붕 연장설 혹은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설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 설정이 됐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조금 어려운데. 네, 먼저 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라는 것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중간선이 경계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대륙 연장설 경우는 육지가 바다로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 바다에 잠긴 대륙의 끝 지점까지 그 국가의 대륙붕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대륙붕 얘기했었잖아요. 네. 국제법에 따르면 육지 영토가 바닷속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연장돼 있다고 증명이 되면 최대 350페리. 어느 정도인 거지? 여기서 350페리가 네. 다가오지 않을 텐데 네. 예. 이걸 수치로 표현을 하면 약 648km 정도가 됩니다. 648km요? 부산보다 우리 멀다. 우리나라. 이거. 서울, 부산보다 멀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쨌든 해저에 있는 대륙분 연장설에 더 주장을 많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륙 연장설, 즉 육지 영토가 자연적으로 해저면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중간선 혹은 등거리 방법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각 주장에 따른 경계선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준비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저기까지가 이렇게 다르네. 저기랑 저기 연결하면 제2비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서로. 네. 지도에서 보시는 아래 파란 선이 한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의 끝선이고 그러니까 땅이 올라왔다. 위에 붉은 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등거리 원칙에 따른 경계의 끝선입니다. 남아야 된다. 아니 근데 뭐 양쪽이 서로 뭐 주장만 한다고 바다에 무슨 뭐 나무나 산이나 계곡이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주장 일방적으로 듣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국가 간 합의를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첩되는 해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해 대륙붕 판결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하다고요? 대륙붕 갈등이 처음 시작됐던 곳이 바로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가 대륙붕 경계선을 놓고 분쟁 중이었는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등거리 방법이 자국한테 정당한 몫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일어났는데 1969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모든 국가의 대륙붕은 육지가 바다로 끊기지 않고 계속되면 그 끝나는 지점까지 대륙붕으로 인정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시된 파란 선까지를 재판소에서는 3국의 대륙붕 경계선으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소가 독일한테 굉장히 많은 대륙붕이 추가적으로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언뜻 듣기에는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네요, 아주 그냥.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였습니다. 네. 1969년도 이 유리한 판결 결과를 우리 외교부 실무자들이 발빠르게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대륙붕 광구를 설정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1970년 걸프, 쉘, 텍사코, 필립스와 같은 미국 기업과 대륙붕 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격적으로 탐사에 진입하게 된 거죠. 정부에서는 해저 석유 개발을 위해 쉘 회사와 한국 대륙붕 내 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저 자원 개발을 본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광유. 문진주 두 손 높이 하늘 향해 반겨 맞으리 칠광구 칠광구 노래 맞네요. 나오잖아요. 찰광고. 우리 정난이 선배님 아주 실력파 가수였습니다. 댄스 가수. 검은 찐조. 지금 막 아까 기대감이 엄청났나 봐요. 그러니까는요. 야. 사실 뭐 여기저기 석유 나는 나라가 그땐 진짜 너무 부러웠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더 했겠다 그때는. 네, 우린 다 수입국이었고, 그러니까 우린 조금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데 석유 터지면 다 부자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도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석준 씨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대신 강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거기까지 실강국밖에 몰랐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도 충만했고 자신감도 있었고 희망에 찬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그리 오래 가진 않았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탐사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탐사 중인 미국 회사를 납포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관계 개선 중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중국 주변 해역에서 탐사 중인 자국 석유회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결국 미국 석유회사들은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